이 지구의 인구수가 너무 많은 게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이 80억 인구에 맞춰서 키우죠. 그러니까는 점점 이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사람이 최고의 숙주다, 공기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인 전염력을 유발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난다라고 하면 인류가 멸종할 수준.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바이러스를 연구, 교육하고 있는 송대섭입니다. 정답은 모른다예요. 어디서부터 처음 왔는지 사실 의견이 분분하고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학설로 설명이 되고 있어서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이고요.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는 세포가 태화해서 바이러스가 됐다라는 설도 있고, 세포에서 탈출한 여러 가지 유전 물질들 그리고 세포의 성분들이 바이러스를 변했다라고 하는 세포 탈출설도 있고, 아예 독립된 생물체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 독립기원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의 설이 있는데, 사실 각각의 설도 완벽하게 모든 바이러스를 다 설명하지는 못하는 예외들이 있어서 완벽한 설명이 안 되고, 오죽하면 심지어 바이러스는 외계에서부터 날라왔다라는 외계 기원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기원에 대한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게 맞고요. 학부생들한테 강의할 때 바이러스는 워낙 예외도 많고 변화무쌍하고 정말 하나의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예외가 많기 때문에 원칙이 없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처럼 바이러스의 기원은 다양한 것들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어떤 특정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한 동물의 종이 멸종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체수가 줄어드는 수준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바이러스의 근본적인 특징상으로 볼 때 숙주가 사라지면 본인도 사라지는 걸 아는 것인지 그것 때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리 강력한 바이러스의 감염이 있었고 정말 많은 개체수들이 폐사하고 죽고 하더라고 할지라도 완전히 한 종 자체를 없앤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다양한 종들이 바이러스 감염이 됩니다. 심지어 곤충들도 굉장히 바이러스에 취약하고요.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굉장히 인류에 큰 도움을 주는 꿀벌 아시죠? 꿀벌 같은 경우도 지금 개체수가 너무 줄어서 생태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 꿀벌도 굉장히 취약한 바이러스들이 있어서 감염이 되면 다 폐사하고 죽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곤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생동물, 물고기들도 굉장히 바이러스에 취약합니다. 회로 자주 즐기고 있는 우럭이라든가 광어 같은 것들도 바이러스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해서 이런 물고기 바이러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져 있고요. 수생동물 중에서 포유류인 우리하고 친근한 고래도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심지어 사람이 독감에 걸리듯이 고래들도 독감에 굉장히 감성이 높아서 사람, 동물 할 것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종 특이성이라고 해서 곤충 바이러스는 곤충, 물고기 바이러스는 물고기, 돼지 바이러스는 돼지, 사람 바이러스는 사람, 이렇게 자기 종의 특이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종과 종 사이에 장벽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실제로도 종이 다른 것들은 그 다른 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다른 종에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이게 어떤 이유에서 바이러스는 특히나 돌연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변화무쌍함을 갖고 있는데, 이 돌연변이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이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돌연변이들이 나와서 다른 종에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물게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러한 종과 종을 뛰어넘는 우리가 소위 스필오버, 유출 감염이라고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병원성도 굉장히 센 바이러스, 특히나 동물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사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가설은 이제 바이러스의 측면과 숙주의 측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돌연변이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 빨라지는 이유는 그냥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예로 들면은 이 지구의 인구수가 너무 많은 게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80억 가까이 되죠. 이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산업동물, 우리가 고기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동물들, 그러니까 돼지, 소, 닭, 이런 동물들을 이 80억 인구에 맞춰서 키우죠. 그러니까는 점점 이 바이러스가 기생할 수 있는 숙주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고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개발이 안 되어 있던, 자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던 공간들을 자꾸 개발하고 밀어내고 하다 보니 야생동물들이 자꾸 밀려나고, 야생동물들이 밀려나다 보니까 제가 즐겨 사용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라는
무분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는 동물과 사람 사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잘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무분별한 개간, 무분별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살던 서식지에서 자꾸 밀려나가겠죠. 동물과 인간은 거리가 멀리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야생동물들이 자꾸 사람이 사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를 직접 사람이 감염되는, 그러니까 한 집에서 닭과 같이 지내면서 닭에서 직접 감염돼서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까지 나온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닭들이 수십 마리가 막 몰려있는 거를 1m 거리에서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걸 이제 인간과 동물의 접점의 거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염병이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동물로 감염시키는 건 역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이런 사람이 동물로 감염시키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됐던 사례는 2000년대 초반에 콩고나 탄자니아나 르완다 같은 아프리카 지역의 동물 보호구역, 또 그리고 동물 보호구역 내에 있는 동물원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때문에 이 역인수 공통 감염병에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은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거에 감염이 되면 죽을 정도까지로 그렇게 심하게 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살, 감기 정도로 해서 넘어가는데, 이게 침팬치로 넘어가면은 침팬치들이 죽어요. 관광지에 동물원에 그냥 사람이 자기가 메타뉴모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에서 그냥 갔다가 뭐 만약 동물들한테 뭐 자기가 먹던 바나나도 이렇게 건네주고, 또 침팬치 앞에서 뭐 재채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침팬치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게 콩고, 르완다, 탄자니아 이런 데서 벌어지면서 이것이 리버스 주노시스, 그러니까 역인수 공통의 대표적인 사례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역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면 코로나19도 대표적인 역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소스, 어떤 오리진에서 온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람에게 넘어와서 7억 명 정도 감염을 시켰잖아요. 이 와중에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 반려동물에서 발생된 것은 거의 99% 이상이 다 사람이 감염시킨 경우예요. 반려동물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람으로 넘어온 케이스는 지금까지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로. 근데 그것 말고는 반려동물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은 전부 사람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자기의 반려견, 반려묘를 그 주인이 감염시킨 사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역인수 공통 감염병 사례입니다. 바이러스가 항상 치명적이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종류 수가 많고 가지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한 중증으로 가거나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의 바이러스만이 병원성을 유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돌연변이는 특히나 뭐 DNA 바이러스가 있고 RNA 바이러스가 있고, 그 중에서 RNA 바이러스가 더 돌연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나지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훨씬 병원성이 약해질 수도 있고 훨씬 바이러스가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돌연변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다가 어떤 우연한 확률로 인해서 굉장히 병원성 도 높고 전파력도 굉장히 강한 이런 바이러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이제 2019년도 연말부터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비록 치사율은 매우 낮다 하더라도 감염력 자체가 폭발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감염력을 갖고 있는, 공기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폭발적인 전염력을 유발하는 이런 바이러스가 생겨난다라고 하면 사망자가 수백만 명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참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할 때 우리 다 우려했듯이, 굉장히 경제적인 피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이 일이 아니었으면 멀쩡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공황까지 가는 이런 2차적인 3차적인 피해들이 계속 유발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전 세계 인구수가 8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0억이라는 생물량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어떠한 지금까지 현존하는 이 지구의 역사상 이렇게 개체수가 많은 그 종류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동물의 수를 합쳐도 80억 이상 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입장에선 숙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대상이 많은 것이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최고의 숙주다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일박쥐라고 하는 이 박쥐의 한 종류가 감염을 시키는 주로 출혈열, 그러니까 피가 그 혈관이 굉장히 노출이 되는 이런 출혈 소견을 보여주는 치사율 90% 이상의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 됐던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1976년, 77년 이 즈음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해서 자이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발생을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워낙 90% 이상의 치사율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되는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박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 경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 과일 박쥐 자체를 생식, 과일만 먹는 박쥐이다 보니까 박쥐에서 과일 향이 난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는 박쥐를 먹으니까 그거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 박쥐와 밀접하게 노출이 됐던 야생동물, 대표적으로 뭐 침팬지, 고릴라 이런 동물들이 1차적으로 감염이 되고 나서 숲속에 이제 죽어 있는 거죠. 숲속에 죽어 있는 것에 그 다음에 사람이 또 노출이 돼서 그것을 고기로 굉장히 고급 음식으로 뭐 부족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간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 침팬지가 죽어 있네?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횡재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섭취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 번째, 에볼라에 감염이 돼서 죽은 가족이 있는데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이 장례를 치를 때 서아프리카 지역에 특히 이제 주요한 풍습 중에 하나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가족과 이웃 친지들이 한 번씩 다 이렇게 만지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의식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이제 노출이 돼서 감염이 돼서 죽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에볼라가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에볼라 바이러스의 원숙주가 되는 것들이 박쥐, 과일박쥐가 주로 그 아프리카 지역에 서식을 하기 때문에 주로 아프리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사망자도 아프리카에서 주로 나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만약에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하면 이게 뭐 치료제나 백신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투자의 요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해도 시장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프리카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망률이 조금 더 실제보다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좀 어려워서 실제 치사율보다 조금 더 치사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의료 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때문에 조금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아주 그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치사율이 90%인 이런 바이러스가요, 만약에 코로나 정도의 전파력이었다 그러면은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들은 전파력은 좀 떨어지는 게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치사율이 높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같은 공간 안에 있어서 에어로졸로 튀기만 해도 전파가 되는데,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직접 노출이 돼야만 전파가 되는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떨어지는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숙주가 자꾸 죽어나가니까 바이러스도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만 국한되고 발생했던 사례로 끝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가 코로나19, 우리 2009년도 팬데믹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정도의 만약에 전파력을 가졌다고 하면 인류 인구의 굉장히 많은 포션이 사망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박쥐의 종류만 해도 제가 뭐 생태학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모르지만 대략 1200종류. 그러니까 박쥐 자체가 한 1200종류. 이게 박쥐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포유류의 4분의 1이 박쥐랍니다. 그리고 이제 박쥐들은 굉장히 특이한 게, 만약에 박쥐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어버리면 박쥐가 바이러스의 저장고란 오명은 쓰지 않았을 거예요. 박쥐 자체가 굉장히 염증 반응이 굉장히 적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몸살 나고 열 나고 하는 그 첫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몸이 굉장히 염증 반응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열이라는 것으로 발산이 되는 건데, 박쥐들은 면역 체계 자체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와도 격렬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러스와 공생이 가능한, 그래서 잘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잘 지내는 거고. 더군다나 박쥐들은 이렇게 종류도 많지만 사는 생존의 방식이 떼로 몰려 있잖아요. 집단 생활을 하고 박쥐 떼들이 있으니까 한두 마리만 감염이 돼 있어도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감염시키니까. 그런데다가 얘네들이 하루에 뭐 굉장히 심한 경우는 뭐 수십 킬로를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활강이 가는, 날아다니고. 더군다나 박쥐가 의외로 굉장히 좀 오래 삽니다. 수명이 길어요.
노출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박쥐가 바이러스의 저장소 뭐 이런 오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박쥐로 인해서 전파가 가능한 바이러스가 수백 종류 된다고 합니다. 역사상 정말 임팩트가 컸던 바이러스들이 공교롭게 다 박쥐예요. 에볼라 있죠. 가장 우리나라 2015년도에 발칵 뒤집어놨던 메르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박쥐와 연관이 돼 있는 바이러스다 보니까 무서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데에는 가장 바로 떠오르는 그런 동물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사람과 동물 간의 접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접촉면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염이 잘 안 일어나는 게 그게 정답인데, 사실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박쥐하고 사람이 접촉할 기회가 없죠. 그런데 박쥐들은 산속 깊은 곳, 뭐 예를 들면 밀림속 이런 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데를 자꾸 개발해서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사람과의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는, 그래서 박쥐도 사실은 피해자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수많은 이런 어떤 괴담 또는 음모론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 개도 신빙성이 있다거나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음모 또는 괴담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뭐 에볼라 바이러스를 누군가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은 그냥 괴담 수준으로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이던 2021년도에 저희 이제 감염병 바이러스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한 저널이 이제 PNAS라는 저널이 있어요. 거기서 질병 X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첫 번째 사례가 코로나19였는데, 그럼 두 번째 질병 X는 뭐가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의 바이러스 석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놀랍게도 코로나19가 1등일 줄 알았죠. 왜냐면 그 당시가 이제 한참 오미크론이 나올 때거든요. 사스코비2가 2등이었고요. 1등이 의외로 라사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라사 피버 바이러스. 이미 지금도 매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발생을 지속적으로 해서 매년 5,000명 이상씩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박쥐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 쥐, 설치류가 주로 이제 오줌에 오염된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됐을 때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질병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치료제도 없고요. 다음에 백신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팬데믹이 오게 되면 아주 가능성이 높은 1위로 등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멸종이 가능한, 그러니까 인류가 멸종할 수준, 우리가 뭐 맨날 영화에서만 봤던 뭐 컨테이전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뭐 감기 이런 그 시나리오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고병원성 주류 인플루엔자의 치사율이 지금까지 인간에서 50%거든요. 50% 정도의 치사율을 가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2009년도 신종플루 때처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전염력의 바이러스로 진화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가 이제 인류 멸종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런 바이러스는 한 번도 출현한 적은 없어요. 사실 굉장히 병원성이 세면서 전파력까지 어마어마했던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은 0.001% 이하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절대 없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다가 인간들이 발전시킨 과학의 속도보다 이 돌연변이의 속도가 더 빨라서 제가 그냥 상상 속으로만 말하고 있는, 또는 영화 속이나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의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0%라고는 못하거든요. 진짜 매우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대응 능력, 백신, 치료제, 진단법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0%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낮습니다.